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모습도 있고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우세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양대 시장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는데요. 지수의 양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부터 조금씩 상승력을 차츰차츰 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9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는 CPI가 발표가 되고 FOMC도 시작이 되는 만큼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서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치솟았던 기름값이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하죠. 이 국제 유가는 얼마나 떨어진 상태인가요? 네, 현재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 WTI 가격은 전장보다 4.35% 하락한 배럴당 67.1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물론 지난 3월 17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WTI 가격이 70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8거래일 만입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이 산유국 감산 조치에 영향을 미쳐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소식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휘발유와 경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국내 유가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정보 공식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581.71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0.23원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이달 첫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0.1원 내렸으며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기름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제유가가 급등해 국내 기름값이 치솟자 해당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져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세 하락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빚을 내고 있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빚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상품인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규모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오는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4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4대 은행이 올해 1에서 5월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2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는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일부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 4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8,00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약 2.5배가 넘는 금액이 올해 5개월 만에 신청된 셈입니다. 전셋값이 앞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전세 현상은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보시나요? 네, 역전세 문제는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기준 역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비중은 각각 28.3%, 30.8%에 달합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늘어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시적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적용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며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출시를 앞두고 금리에 대해서 말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지금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 걸로 보시나요? 네, 청년 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4%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인 현재 청년 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4%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잠정금리 공시 당시 이들 은행이 공통으로 내놓은 기본금리와 비교해 0.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수 은행은 여러 조건을 달아 최대 우대금리를 지난주 공시 당시 2%에서 1.5%로 낮췄습니다. 당국 등의 요청대로 기본금리 비중은 늘리고 우대금리 비중은 줄이면서도 지나친 역마진을 고려해 최고금리가 6%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부 은행들의 경우에는 가입자 수 상한을 두고 정부에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네, 금리가 높은 일부 은행의 가입자가 몰려 해당 은행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소수지만 일부 은행은 우대금리 2%포인트를 그대로 둔 채 기본금리만 0.5%포인트 올려 최고금리를 6%에서 6.5%로 상향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검토 중인 안대로 오는 14일 확정금리가 공시될 경우 청년 도약계좌 시장은 최고 6.5%를 보장하는 소수은행과 최고 6%를 고수한 다수은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경우 앞서 지난해 비슷한 성격의 청년 희망적금 판매 당시 확인된 것처럼 불과 0.1%에서 0.2%포인트라도 더 주는 은행으로 가입자가 몰려 해당 은행이 최대 수천억 원 규모의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은행권은 개별 은행의 가입자가 일정 기준에 이르면 판매를 종료할 수 있는 가입자 수 상한을 설정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한 뒤 답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국제유가의 현황부터 청년 도약계좌의 금리까지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보도국의 서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주요 공시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전일 나스닥 지수가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장 마감을 보였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 5월 기준 4.1%에 머무르게 되면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이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증시의 이 같은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양대 시장 모두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지수가 오늘 장중에 900포인트를 돌파해 줄 지도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려시멘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단체 교섭 관련한 노동쟁의 발생으로 인해서 장성 공장의 생산을 중단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장성 공장은 지난해 매출 전체 99% 이상의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고려시멘트는 시멘트 제품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생산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라고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사태가 앞으로 6개월 이상 더 지속이 된다면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부터 가동 중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강원에너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관련한 공시가 나왔는데요. 에코프로 글로벌 헝가리와 84억 원 규모의 습식 패키지 납품 설치 공사를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11.7%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계약 기간은 전날부터 25년 9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2월에 44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 제조 공정 설비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계약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SL에너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불성실 공시로 인해서 벌점 누적으로 현재 거래 정지인 상태인데요. 최대 주주 측은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함과 동시에 기존 경영진 전원 사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LED 사업 부문의 영업 정지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SL에너지는 전일 실질 심사와 관련해서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 매각을 진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재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SL에너지가 작년 하반기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매각을 진행을 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매각하고 재무구조 개선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금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를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이든홀딩스의 이지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핵심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핫한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반도체 생산 장비에 중국 수출 금지 예외 조치를 연장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중국 수출 통제 예외가 종료되는 10월 이후에도 보복 조치 없이 용인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그래서 오늘 관련 섹터인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과 인텔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반도체주 역시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할 주요 반도체주의 주가 어떨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뭐 3.3% 정도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CPI와 FOMC를 앞둔 시점에서도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면서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었던 이런 뭐 기술주나 반도체 쪽에서도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뉴욕 여는 쪽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제 4.1% 정도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전 대비하면 4.4% 대비해서는 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지난번 2021년 거의 2년 만에 가장 좀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뭐 임금 상승 둔화라든지 뭐 금리 인상 중단에 따른 기대감도 함께 좀 더해지면서 어제 뭐 미국 증시에서 시총 상위 거의 뭐 7개 종목이 모두 좀 강세로 나타냈었는데 뭐 반도체 쪽에도 함께 좀 이런 기술주나 뭐 반도체 쪽에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모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나타내면서 특히 뭐 이런 브로드컴이나 뭐 이런 그 마이크론 같은 대표적인 좀 종목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반도체 지수도 전반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칩 신제품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더해서 뭐 클라우딩 컴퓨팅 회사죠. VM웨어 같은 기업들에 대한 이런 인수 관련해서 EU 쪽에서 이제 좀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어제 뭐 6% 이상 좀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증권사 시티 쪽에서 얘기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제 AI 좀 랠리가 끝나고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마이크론은 여전히 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좀 나와주면서 3% 이상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에 또 엔비디아도 최근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네.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시총 1조 달러 좀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나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엔비디아 관련한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거든요. 특히 뭐 이런 아이크래프트 같은 종목들은 이 엔비디아 쪽에 GPU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고요. 뭐 이외에 뭐 제이시언 시스템이나 뭐 MDS테크 같은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이 대표적인 사실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이스페타시스는 그동안 단기적으로 이제 워낙에 네. 급등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소폭 좀 약보합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지만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은 저는 사실 뭐 조정이 좀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큰 조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뭐 조정을 받고 내려온다면 뭐 언제든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재접근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외에 뭐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도 소식들이 여러 가지 좀 나와주면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이제 현대차, 제네시스 쪽으로 이런 차량용 반도체 칩도 탑재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 넘는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뭐 가온칩스나 텔렙시스, 칩센 미디어 같은 차량용 반도체 종목들도 모두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반도체 패키징 쪽도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고루 상승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 반도체나 뭐 하나 마이크론, 뭐 SFA 반도체나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요. 미국 시장에서 주요 반도체주들도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반도체에서 파생되는 종목들 모두에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G2의 패권 다툼이 그동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숨통을 좀 옥죄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발표를 했죠. 대중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요. 이제 수출 통제 조치를 유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좀 불확실성, 사실 단기적으로는 우리 반도체 쪽 업황적으로나 뭐 AI 모멘텀도 있었고 사실 실적 바닥론까지 더해지면서 좀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런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계속해서 좀 반도체 업종에서도 우리 국내 기업들에도 계속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미국이 한국이나 이제 대만 쪽에 이런 적용했던 이런 반도체 장비 관련한 수출 제한에 어느 정도 좀 유예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아무래도 이런
중국 쪽을 제외를 하고 이런 좀 반도체 쪽을 이어나가기에는 아무래도 뭐 손가락 튕기듯이 중국을 제외하고 이어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아직 뭐 구체적인 시기나 방안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이런 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충분히 반도체 업황 쪽에서도 더욱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후에 1년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이런 우려감이 부각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 또 실적 바닥론까지 AI 모멘텀까지 더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만큼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우에는 생성형 AI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주가의 흐름도 좋습니다. 지난달에는 7만 전자와 11만 닉스를 회복하기도 했고요.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흐름을 보면 12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증권가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영향이 가장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현재 그 엔비디아 GPU 관련해서 이제 HBM을 납품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SK 하이닉스고 전 세계 사실 유일하게 이 HBM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두 곳밖에 없거든요. 현재 엔비디아 쪽으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대부분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 이제 AMD 쪽으로는 삼성전자가 납품을 진행할 것이라는 좀 전망이 좀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오픈 AI 그 샘 알트먼 CEO가 방한을 하면서 국내 뭐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특히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 반도체 쪽을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특히 이런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좀 생산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또는 앞으로 이런 메모리 관련해서도 AI를 이제 활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이런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 관련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코멘트들을 많이 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뭐 AI 쪽에 AI 모멘텀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실적 바닥론 또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AI 관련해서 국내 반도체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이런 수요와 성장을 또 함께 이뤄낼 것이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셨고 앞으로의 눈높이를 높여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만 1,800원, 900원 선까지 왔다 갔다 지금 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11만 9천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 아까 목표 주가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증권가에서는 살펴보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한 12만 원 정도였던 목표 주가를 15만 원까지도 올려 세웠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집중하는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고 사실 현재 이제 반도체를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의 대표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주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런 GPU에 대한 수요만큼이나 HBM 또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좀 많이 앞서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도 HBM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영업이익이 거의 20조 가까운 수준으로 지난 한 2018년 이후에 최대치를 좀 기록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뭐 앞으로 올해 매출액도 9% 정도 이제 상향이 전망이 되고 있고 적자 규모는 올해를 봤을 때는 한 1조 5천억 원 정도까지 좀 감소를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뭐 이런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관련
고객사들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좀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앞으로 뭐 업계 전반적으로도 이런 뭐 재고 감소 측면에서도 뭐 이런 반도체 실적 바닥론, 반도체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도 SK 하이닉스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SK하이닉스는 HBM 수주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적자 규모도 줄어들고 있고 매출력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AI 열풍 속에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도 살펴보면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도 있고요, 소부장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황이 다시 살아나는 시점에서 1차적으로 반등할 곳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네, 먼저 뭐 지난 2분기를 한번 현재까지 되돌아보면 사실 AI 반도체 쪽이 워낙에 좀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국내 이제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AI 관련한 종목들이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이 외에도 뭐 시스템 반도체나 뭐 디자인 하우스 관련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나 팹리스 기업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을 가운데서 이제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관련해서 뭐 AD 테크놀로지나 뭐 코아시아나 뭐 가온칩스 같은 대표적인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이제 엔비디아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직접적이나 또는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먼저 추가적인 상승을 더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다른 이제 상대적으로 뭐 소부장 쪽이나 뭐 조금 2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런 대장 종목들이 먼저 상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3분기, 4분기 이제 반도체 사이클까지 좀 업황 개선이 좀 전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소부장 종목들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전공정, 후공정을 비교했을 때는 이제 전공정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미세화 공정 쪽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한계점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이런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성능 개선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질수록 단기적으로는 후공정 쪽에 이런 좀 첨단 패키징 쪽으로 관련 종목들을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 반도체나 하나 마이크론, 뭐 SFA 반도체나 뭐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들이 좀 대표적인 이런 첨단 패키징 종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AI 반도체 쪽에 좀 승부처는 뭐 지금 현재 TSMC나 애플 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후공정 쪽에 더 많은 좀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반도체 사이클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시점을 살펴보면요, 지금은 하락이지만 다시 또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반도체주의 지금 정책적 수혜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에 접근할 때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사실 뭐 AI 모멘텀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AI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제 무엇보다 이제 엔비디아 주가 측면에서 국내 증시 관련 반도체 종목들도 영향을 최근에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향 이제 AI 관련 빅테크 종목들이나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흐름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이제 반도체 실적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주가 측면으로 보나 그리고 실적 측면으로 보나 이제 좀 회복기 초입에 모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계속해서 좀 우리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좀 키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AI 반도체 쪽 그리고 후공정 쪽 그리고 뭐 우리 대장주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해는 계속해서 좀 AI와 반도체 쪽에서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런 최근에 시장에 그렇게 수급이 충분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뭐 AI 그리고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로봇 쪽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업종별 또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굳이 좀
길게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이런 AI 관련한 또는 반도체 관련한 업종이 좀 더 좋은 투자처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와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탑픽 종목은 이어지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이든홀딩스의 이지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에 FOMC가 열리게 되고요. CPI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랠리의 변곡점에 직면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일단은 금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사실 살펴보면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를 살펴보면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 살펴봤을 때 현재 70% 정도가 동결 기조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시장이 동결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은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뭐 그동안 연준 인사들이 이번에는 좀 스킵할 거다, 건너뛰고 조금 더 지켜보겠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또 다음 달에 7월 하순에 FOMC가 또 있는데 6주 만에 있죠. 그때는 좀 올릴 수도 있다. 뭐 그런데 뭐 그걸 확정할 수는 없다라는 쪽으로 올해 이번 달에는 동결, 다음 달에는 인상할 수도 이런 쪽으로 지금 뭐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연준이 뭐 시장하고 소통하면서 연준 위원들이 시장과 인터뷰한다든지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과 교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감하고 소통한 대로 아마 동결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이제 연준이 좀 숨가쁘게 지난 13개월간 무려 5%포인트를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겠다. 그 결과물을 지켜보겠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한다고 바로바로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몇 달 지켜보겠다라는 쪽에서 이제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조금 관망하는 자세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간 많이 올려왔던 만큼 이번엔 조금 쉬어가면서 시장을 바라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CPI도 오늘 밤에 발표가 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펴봤을 때 CPI의 경우에는 근원 CPI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PI가 발표되면서 금리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헤드라인 CPI, 우리가 보는 이제 총체적 CPI는 분명히 큰 폭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지난달에 4.9%에서 이번 주에 나오는 5월 지표는 전월 대비로도 한 0.2 정도 이렇게 낮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 동월비, 지난해 5월 대비죠. 5월 대비로도 한 4.1까지 떨어질 수 있다. 4.9에서 우리가 4.1이니까 거의 뭐 3%대를 이제 눈앞에 드는
그 목전에 두는 이제 그런 낮은 물가가 형성될 걸로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밑에 있는 근원이죠. 근원은 좀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 물가는 이번 달에도 5.3% 정도 굉장히 헤드라인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주거비 더 천천히 떨어지고 또 임금발 인플레이션, 서비스업 쪽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좀 끈적끈적하다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지속되기 때문에 네. 하방 경직성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헤드라인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근원 CPI는 조금 오히려 올라가거나 아니면 기대보다는 뭐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네. 기대보다는 안 떨어지고 이제 이런 기조로 계속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서 네. 사실은 그 다음 날 있을 수요일 날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무조건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원 물가가 안 떨어지기 네. 때문에 아마 그런 물가 성적표를 받아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FOMC 첫날에 이 CPI가 발표가 되는 만큼 이 수치를 보고 연준 위원들도 금리를 어떻게 할지 앞으로의 금리 전망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가운데 살펴보면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도 금리 인상을 다시 단행을 했습니다. 동결 이후에 인상을 한 건데 그렇다면 FOMC에서도 지금 6월에는 동결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뭐 연준 뭐 좀 핵심 멤버들 지도부 뭐 존 윌리엄스 뭐 뉴욕연은 총재라든지 또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내정자 이런 분들이 뭐 이번 달에는 스킵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올릴 수도 있어라는 네. 쪽으로 이제 살짝 그 열어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캐나다나 호주도 지금 2회 동결 후에 또 호주 같은 경우는 3회나 동결된 다음에 매달 있었거든요. 호주는 조금 분기마다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3번이나 동결했다가 지난번에 인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25bp지만 아무튼 동결하면 보통은 이제 동결하다가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그렇죠. 근데 동결해놓고 다시 올렸네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되게 이례적이고 네. 그만큼 앞서 말씀 나눴던 헤드라인 물가는 조금 유가 하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팍팍 떨어지는데 뭔가 이게 근원적인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았다. 잘 잡히지 네. 않는다. 이런 정도로 그럴 정도로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뭔가 물가 상승 요인이 조금 집요하다, 지속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특히 캐나다는 자원 생산국이지만 미국과 거의 공동 경제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캐나다에서 동결 후에 인상했기 때문에 7월 뭐 시장에서도 그래서 7월 인상 가능성을 50% 이상 정도 지금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죠. 네, 그렇죠. 뭐 캐나다 시장에서도 동결 이후에 인상 기조를 나타낼 만큼 미국 시장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일본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2017년 이후로 봤을 때는 최장 기간의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는 초완화 정책이라는 통화 기조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초완화 정책을 펼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죠. 네. 사실 2013년 아베노믹스가 출범한 지 지금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초완화적 금융 정책을 펼쳤고요. 일본 국채 금리를 거의 0%에 이제 붙여놓는 제로 금리 정책을 펼쳤고요. 최근 이제 0.5%까지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뭐 위쪽으로 플러스 0.5를 이제 상한선으로 그걸 못 넘게 조금 밴드를 확장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지금 초완화적 금융 정책입니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고 일본 중앙은행 BOJ가 지금 뭐 10년 동안 푼 돈을 보면 통화량이 5배 풀렸어요. 그래서 그런 돈이 굉장히 넘쳐 흐르기 때문에 조금 일본의 금융시장이 서서히 조금씩 달아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외생 변수,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사실 반도체 공장을 일본 땅에다 지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TSMC도 그랬고, 그렇고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투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의 어쨌든 수혜국
중국이라는 쪽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조금 혜택을 받는 어부지리 혜택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면서 일본 주식시장이 더욱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주식 지금 달아오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는 일본 증시를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시, 지수를 끌어올린 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 덕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기조를 바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뭐 일본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본 일단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시각들은 엇갈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베노믹스가 뭐 초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대표되는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생산성은 굉장히 저조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잠재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탈 지표가 좋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약간 이벤트성, 유동성 플러스 이벤트성, 주식시장 또 경제의 반짝 효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일본 경제의 지금 진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지속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엔화 환율이 지금 좀 잘 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엔달러가 조금 약세 기조인데 이런 뭐 질문 주셨던 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차피 일본이 급격하게 통화 완화 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왜냐하면 뭐 일본에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조금 뭐 국채 이자 비용이 전체 연간 예산에서 일본 정부가 무려 4분의 1을 국채 이자로 지급할 정도로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금리 정책을 완화적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조금 더 위쪽으로 변동성을 주면 조금 재정 수지가 굉장히 나빠지는 또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약간 진퇴양난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묵직하게 엔화 약세 압력이 여전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적인 환율 시장에서 조금 엔화발 통화의 절하 움직임, 그러니까 뭐 위안화라든지 우리 원달러도 조금 위쪽으로 네. 올라가는 이제 절하 압력이 일본 때문에 발생할 위험도 장기적으로는 네.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의 통화 정책이 뭐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변화에 따라서 우리 통화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지금 살펴보면요. 1940년대 이후로 최장기간 약세장을 펼치고 있다가 지금 최근을 살펴보면 전저점과 비교했을 때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는 강세장으로 다시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요 매체에서도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박사님 견해는 어떠실까요? 네, 이미 S&P 500이 지난 10월 저점 대비로는 20%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강세장에 진입했다라고 네. 사람들이 진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20%가 꼭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위쪽으로 달린다라고 이제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일단 기술적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강세장에 진입한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제 결국 지속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지속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겠죠. 네. 지금은 이제 하반기에 경기가 경착륙할 걸로 봤다가 조금 연착륙 분위기로 지금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가령 뭐 유럽 경제 같은 경우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0.1 정도의 얕은 경기 침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네. 유럽 경제가 망한다고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하반기에 경제가 약간 둔화되지만 그래도 뭐 미국 경제가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잘 딛고 내년도에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면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죠. 돈은 많이 풀려 있고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잡히고 경기는 머지않아 턴어라운드 된다. 이런 시나리오처럼 좋은 시나리오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하반기에도 또 여름에도 계속 달리고 하반기에도 계속 주가가 상고하고로 네, 이제 치솟을 수가 있는데 네. 과연 이제 그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장으로 다시 진입을 한 것은 맞지만 지속성을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경기의 펀더멘털 측면을 분석을 해보셔야겠다라는 입장을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펴봤을 때요. 최근에 글로벌 증시는 빅테크주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저렴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닷컴 버블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빅테크로 쏠린 이 주가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빅테크로 쏠린 것의 가장 큰 도화선은 인공지능 AI, 챗GPT가 네. 이제 쏘아올린 조금 메가테크, 메가캡 장세였고요.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 여전히 높고 미국제 10년물이 3.7%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을 정도로 금리는 낮지 않습니까? 낮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조금 애매한 지금 미국 S&P 500의 한 18배, 19배 사이의 PER. 네. 그러니까 높다고 볼 수도 없고 낮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PER에서 사실 지수를 쏘아올리기에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환경이었는데 지난 몇 달이 마침 AI가 등장하면서 해성같이 전체적인 메가캡 종목들을 좀 10개 종목 중심으로 끌어올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그런데 약간 종목 장세 성격이 있는데 마침 시가총액이 큰 10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S&P 500 중에서 490개 종목은 거의 연초 대비 한 자릿수 상승률, 나머지 10개 종목, 최근 올라간 그 10개 종목은 지금 35% 정도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린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AI 개별 종목 장세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조금 더 지속되려면 이제 경기가 조금 더 뒷받침되면서 경기 순환주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렇게 다른 업종으로 조금 퍼져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IT하고 임의 소비재 또 일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심으로 10개 종목이 계속 달리면 네. 아무래도 좀 시장이 조금 불균형, 조금 너무 쏠림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챗GPT와 관련해서 지금 10개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CPI가 발표가 되고요. FOMC 회의도 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6월 시장 그리고 하반기에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어쨌든 팩트는 하반기에도 경기가 연착륙이든 뭐 조금 더 큰 착륙이든 어쨌든 아래쪽 방향이고 그러면서 기업 이익도 살짝 기대보다는 밑에서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지수 자체에 대해서 너무 조금 뺏을 길게 잡고 조금 대응하기보다는 여전히 뭐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성장주 또 특히 혁신 성장주 그리고 조금 성장성 테마를 갖춘 그러한 실적주 중심으로 종목 장세 측면에서 대응을 한다면 복잡한 매크로 환경과 좀 지수의 어수선한 변동성을 이기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반기에 대응을 하실 때는요. 종목별로 차별화될 전략을 취해 보시고요. 성장성이 있지만 거기에도 실적까지 더해지는 곳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만약에 미국의 그 앞서 말씀드린 메가테크 종목들이 계속 혁신 성장주가 달리면 반도체가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조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도 조금 달리겠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여름 장세가 만약에 화끈하게 더 달아오른다 그러면 반도체가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혁신 성장성이 조금 엿보이는 그러한 종목들은 우리나라에도 AI라든지 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라든지 또 K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은 이제 실적이 찍히는 성장주거든요. 그리고 일부 방산주, 또 신재생 에너지주, 또 좀 쉬었던 2차 전지 중에서 좀 수주가 늘어나는 종목, 좀 범위는 좁아지겠죠. 2차 전지주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성장성이 이제 조금 돋보이는 그러한 약간 혁신성도 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찍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혁신성도 있고 새로운 시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